1장. 평범한 아침, 그리고 낯선 호출. 이야기의 1장은 미키 홀러의 아주 전형적인 아침 풍경으로 시작돼. 그의 사무실인 링컨 타운카 뒷좌석. 그는 막 사소한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재판을 성공적으로 끝낸 참이야. 판사에게 적당히 아부하고 검사와 능숙하게 형량을 흥정해서 의뢰인을 감옥 대신 재활시설로 보내는데 성공했지. 이것이 바로 미키의 일상이었어.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는 것.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였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어. 재판을 마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그의 블랙베리 폰이 울려.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어. 바로 LA 지방검찰청장 게이브리얼 윌리엄스의 비서였지. 검찰청은 미키에게 있어 평생의 적이나 다름없는 곳이야. 그런 곳의 최고 책임자가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온 거야. 뭔가 이상하고 불길한 낌새를 느꼈지만 미키는 일단 약속을 잡고 검찰청으로 향해. 적진의 한가운데서 미키는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장수처럼 어색하고 낯선 검찰청 건물로 발걸음을 옮겨. 그의 눈에 비친 검찰청의 모든 풍경, 딱딱한 의자와 서류 더미에 파묻힌 검사들의 모습은 그에게 이질감만 느끼게 할 뿐이었지. 마침내 검찰청장실. 게이브리얼 윌리엄스 청장은 미키를 맞이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건 파일 하나를 가리켜. 파일의 이름은 민중대 제이슨 제섭 피펄비. 제이선 제섭. 윌리엄스 청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해. 24년 전 12살 소녀 멜리사 랜디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당시 19살이었던 제이슨 제섭이 범인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그런데 바로 어제 주 대법원에서 제섭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거야. 소녀의 드레스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을 최신 DNA 기술로 분석한 결과 제섭의 DNA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지. 제이슨 제섭은 바로 오늘 2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어. 언론은 그를 사법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만들며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었고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었지. 상상할 수 없는 제안, 검사가 되어주시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미키는 검찰이 자신에게 이 낡은 사건의 재수사를 의뢰하려는 줄 알았어. 제섭이 아닌 진짜 범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일 거라고 짐작했지. 하지만 윌리엄스 청장의 다음 말은 미키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홀러 변호사,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길 생각이오. 제섭이 범인이라는 건 변함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쪽에서 이 사건을 맡아줬으면 하오. 특별 독립검사로서 말이지. 미키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해.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자신에게 검사가 되어달라는 제안이라니. 이건 마치 앙숙관계인 야구팀에게 상대팀의 감독을 맡아달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윌리엄스 청장은 절박하게 설득을 이어가. 생각해보시오. 만약 우리가 제섭을 다시 기소하면 세상 사람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할 거요. 하지만 만약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피고인의 편에 서기로 유명한 당신이 제섭의 유죄를 입증해낸다면 그 판결의 정당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거요.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멜리사 랜디의 흑백 사진을 미키의 앞으로 밀어놓았어. 12살 웃음이 해맑은 소녀의 사진이었지. 1장은 바로 이 장면에서 끝나. 평생 걸어온 길의 정반대편에서 날아온 거부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제안 앞에 선 미키 홀러.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직업적 윤리,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으로 뒤엉켜버리지. 그의 결정에 따라 그의 인생은 물론 LA 사법계 전체가 뒤흔들릴 거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첫 장부터 독자를 거대한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며 다음 장을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2장. 링컨 차에서의 고뇌 변호사의 정체성. 1장에서 검찰청장실을 나온 미키 홀러는 곧장 자신의 성역이자
사무실인 링컨 타운카 뒷좌석으로 돌아와 운전기사 얼이 차를 모는 동안 그는 LA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방금 받은 제안의 무게를 가늠하기 시작하지.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 한편으로는 검사가 된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어. 그는 평생을 시스템과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경찰과 검찰이 만들어낸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을 구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한 인간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싸우라고? 이건 그의 동료 변호사들, 그를 믿고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지. 그는 저쪽 편, 즉 다크사이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어. 24년이나 지난 사건, DNA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피고인. 이 불리한 싸움을 뒤집는 것은 변호사로서 최고의 도전이었지.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윌리엄스 청장이 보여준 12살 소녀 멜리사 랜디의 해맑은 사진이 계속해서 맴돌았어. 만약 제이슨 제섭이 진짜 범인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24년 만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잡은 것일지도 몰라. 첫 번째 조건 파트너 검사 매기 맥퍼슨. 고민 끝에 미키는 결심해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단, 자신이 판을 짜고 규칙을 정한다는 전제하에.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전처이자 LA 검찰청에서 가장 강단 있기로 소문난 검사 매기 맥퍼슨을 찾아가. 그녀의 별명은 맥피어스 MC 피스. 사납다는 뜻의 피스와 이름을 합친 별명. 그만큼 타협을 모르는 검사였지. 미키는 매기에게 검찰청장에게 받은 제안을 털어놓고 이 사건을 함께 맡을 세컨드 체어 세컨드 CHAI야 부수석 변호사 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해. 매기의 첫 반응은 당연히 냉소적이었어. 당신이 검사라고? 세상에 돼지가 나는 걸 보겠네. 그녀는 이 제안이 정치적인 함정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미키가 과연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사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미키가 가진 변호사로서의 비범한 능력이 이번 사건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지.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애증이 섞인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지만 결국 매기는 진짜 정의를 실현할 기회라는 점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는 미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단, 모든 것을 검찰의 방식으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조건을 걸고. 두 번째 조건 최고의 수사관, 해리 보슈. 이제 미키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어. 바로 이 넓고 어려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줄 최고의 수사관.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이복 형제인 LA 강력반 형사 해리 보슈에게 전화를 걸어. 해리의 반응은 매기보다 더 차가웠어. 그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미키처럼 수완 좋은 변호사는 더욱 경계했지. 변호사가 경찰을 고용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해리는 단번에 거절해. 하지만 미키는 포기하지 않아. 그는 해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들어. 바로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 미키는 이렇게 말해. 이건 당신이 늘 하던 일이잖아, 해리. 당신은 죽은 자를 위해 말하는 사람이니까. 24년 전에 죽은 그 소녀 멜리사 랜디를 위해 싸울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DNA 증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봐야 할 거 아냐? 경찰과 검찰의 옛날 수사가 엉망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지. 죽은 소녀를 위한 싸움, 제대로 된 수사. 이 말들이 결국 해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는 마지못해 그리고 수많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미키의 수사관 역할을 수락해. 드림팀의 탄생. 이렇게 해서 2장의 마지막, 마침내 드림팀이 완성돼. 미키는 검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해. 단, 자신의 수사관은 해리 보슈, 파트너 검사는 매기 맥퍼슨이라는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이 장은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의심과 기대를 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불안한 동맹을 맺는 장면에서 막을 내려. 변호사, 형사, 검사.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세 사람이 과연 힘을 합쳐 24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독자들은 이제 막 조립된 시한폭탄 같은 이 팀이 과연 터져버릴지 아니면 멋지게 임무를 완수할지 기대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3장. 전쟁의 시작 24년 전의 살인 사건 파일. 3장은 미키, 해리, 그리고 매기가 검찰청에 마련된 그들만의 작전 상황실에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돼. 방 안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민중대 제이슨 제섭 사건의 모든 것이 담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24년 전의 수사 보고서, 증인 진술서, 빛바랜 범죄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증거물 목록. 이 상자들은 단순한 서류 더미가 아니었어. 그것은 12살 소녀의 억울한 죽음과 한 남자의 인생, 24년을 앗아간 시간의 무게 그 자체였지.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어. 평생을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싸워온 변호사, 형사, 검사가 이제 같은 편이 되어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지. 특히 해리 보슈는 검찰청 건물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 세 개의 시선, 하나의 사건. 이 챕터의 진짜 재미는 세 사람이 똑같은 사건 파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점이야. 매기 맥퍼슨 검사의 시선,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가? 매기는 철저히 검사로서 파일에 접근해. 그녀는 24년 전의 증거들 중 지금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들 중 아직 살아있고 증언의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DNA 증거였어. 이 DNA 증거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녀는 이길 수 있는 재판을 만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해리 보슈 형사의 시선, 24년 전 경찰은 무엇을 놓쳤는가? 반면 해리는 서류 속의 법적 증거 능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는 낡은 현장 사진들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당시의 형사들이 놓친 아주 사소한 단서를 찾으려 했어. 그는 첫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해. 이봐, 현장 보존도 엉망이었고 초기 용의자 리스트도 부실했어. 견인차 기사가 증거물을 만졌을 가능성은 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지? 그는 서류를 믿지 않았어. 그의 방식은 단 하나, 현장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지. 미키 홀러 뒤집힌 변호사의 시선, 상대 변호사는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미키는 이 모든 상황을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봐. 그는 제섭의 변호사인 클라이브 맥스마이너스 베어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요리할지 손바닥 보듯 꿰뚫어보고 있었지. 맥스마이너스 베어드는 제섭의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거야. 대신 24년 전 LAPD에 무능하고 부실했던 수사 자체를 법정에 세우려 하겠지. 경찰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이런 엉터리 수사로 기소된 제섭은 당연히 무죄라는 인식을 배심원에게 심어줄 거야. 그는 검사로서 사건을 구성하는 동시에 변호사로서 그 구성을 파괴할 모든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 떠오르는 난관과 첫 번째 임무. 몇 시간에 걸친 파일 검토 끝에 팀은 그들이 마주한 적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돼. 그들에게는 제섭이 범인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DNA 증거를 뒤집을 물증이 없었어. 24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상대는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아 해리 보슈 모든 서류를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처음부터 재수사를 시작한다. 모든 증인과 당시 수사관들을 다시 만나고 증거물 오염 가능성을 파헤친다. 매기 맥퍼슨 재판에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기존 증거들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한다. 미키 홀러 팀의 전략가로서 상대 변호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전체적인 재판 전략을 구상한다. 3장은 이 세 사람이 거대한 산과 같은 사건 앞에서 각자의 무기를 챙겨들고 각자의 방식으로 첫 삽을 뜨는 장면으로 마무리돼. 이 어색한 동맹이 과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의 방식 차이 때문에 초반부터 무너져 내릴지 독자들은 다음 챕터를 통해 해리 보슈의 첫 번째 수사 결과가 무엇일지 숨죽여 기다리게 되는 거야. 4장. 먼지 속의 단서 형사. 길 위에서 답을 찾다. 4장은 전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해리 보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는 검찰청의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세계, 즉 범죄의 흔적이 남겨진 거리와 차가운 증거 보관소로 향해 1. 모든 것은 증거에서 시작된다. 해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LAPD의 증거물 보관소, 경찰들 사이에서 뼈 무덤더 본 야드이라 불리는 곳이야. 그는 24년 전에 제이슨 제섭 사건 상자를 찾아 그 안의 모든 증거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해. 그의 손에는 빛바랜 증거물 봉투들이 들려 있었지. 그 중에서도 그의 시선이 꽂힌 것은 단 하나, 바로 피해자 멜리사 랜디의 작은 드레스였어. 이 드레스는 제섭을 풀어준 결정적인 증거, 즉 제3자의 DNA가 나온 바로 그 증거물이야. 해리는 이 드레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3장에서 제기했던 자신의 가설을 되새겨. 이 DNA는 범인의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에 오염된 것일 수 있다. 24년 전의 견인차 기사를 찾아서 해리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아. 바로 24년 전 소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견인차 기사를 찾아내는 것. 만약 그 기사가 어떤 식으로든 드레스에 접촉했다면 DNA 오염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24년 전의 기록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지금처럼 모든 게 전산화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해리는 낡은 마이크로필름 보관실로 가서 수많은 기록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뒤져야 했지. 이건 화려한 추리나 액션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아주 고되고 끈질긴 노동이었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흐릿한 기록 속에서 그날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차 회사의 이름과 운전기사의 이름을 찾아내. 그의 이름은 헤수스 모야. 3. 결정적 증언.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군. 이제 해리는 24년 전의 유령 같은 존재 헤수스 모야를 직접 찾아 나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가 아직 LA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온 모야는 이제는 늙고 지친 모습의 평범한 노인이었어. 해리는 그에게 24년 전 그 끔찍했던 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해. 모야의 기억은 대부분 희미했지만 해리는 특유의 집요함과 공감 능력으로 그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 당시 소녀의 시신을 봤을 때 뭔가 덮어주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혹시 모르니 잘 생각해보세요. 어린 소녀가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해리의 끈질긴 질문에 모야는 마침내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려.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군. 경찰이 오기 전에 너무 추워 보여서 내 재킷을 벗어서 덮어줬던 것 같아. 이 증언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였어. 견인차 기사가 소녀의 드레스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 즉 DNA 오염의 경로가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지. 해리는 더 나아가 모야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해.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과거의 성추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었어. 이것으로 드레스에서 정액 샘플이 나온 이유까지 설명될 수 있게 된 거야. 4. 거대한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사장의 마지막. 해리는 이 새로운 사실을 즉시 미키 홀러에게 알리고 미키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DNA 증거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공격할 전략을 짜기 시작해. 물론 이것이 제섭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제섭을 풀어준 철옹성 같았던 DNA 증거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낸 거지. 제섭의 DNA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그의 결백을 보장해주지 않게 된 거야. 3장에서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사건의 어려움이 4장에서 해리 보슈의 끈질긴 발품, 파리 수사 덕분에 처음으로 공략할 수 있는 언덕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드림팀은 마침내 반격을 위한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쥐었고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셈이지. 5장.
두 개의 전쟁 법정과 거리. 1. 미키의 반격 법정에서의 선전포고. 4장에서 해리가 견인차 기사 헤수스 모야의 존재와 DNA 오염 가능성을 밝혀내자 미키 홀러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 그는 곧바로 법원에 헤수스 모야에 대한 DNA 샘플 채취 및 대조 분석 요청 동의안을 제출해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신청하는 것을 넘어 제섭 측을 향한 강력한 선전포고였어. 당신들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무기 DNA 증거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지.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제이슨 제섭의 변호인인 스타 변호사 클라이브 맥스마이너스 베어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하게 반격해 그는 미키 홀러와 검찰이 무고한 사법 피해자인 제섭을 다시 한번 마녀 사냥하려 한다며 견인차 기사라는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맹비난하지. 이때부터 재판은 법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미디어 전쟁으로 번져나가 미키는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와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는 냉혈한이라는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해리의 새로운 목표 사라진 증인 사라 랜디 DNA 증거에 대한 법정 싸움이 시작된 동안 해리 보슈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 그는 DNA 공방만으로는 제섭을 유죄 판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그들에게는 제섭을 범인으로 직접 지목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 해리의 시선은 24년 전 사건 파일 속 한 이름에 꽂혀 바로 피해자 멜리사 랜디의 언니 사라 랜디. 사건 당시 그녀는 14살이었고 동생이 사라지던 날 밤 같은 집에 있었어. 하지만 당시의 경찰 보고서에 남겨진 그녀의 증언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단 몇 줄이 전부였지. 해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 14살 소녀가 한밤중에 동생이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봤지만 너무 어리고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렸을 거라고. 이제 해리의 임무는 단 하나. 24년의 세월 속에 사라져버린 사라 랜디를 찾아내는 것이었어. 3. 굳게 닫힌 마음의 문. 해리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수사 기술을 동원해 사라 랜디의 행방을 추적해.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꿨고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피해 LA를 떠나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 마침내 그녀의 집을 찾아간 해리. 하지만 그를 맞이한 사라는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에 차 있었어. 그녀는 제섭이 석방되어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었고 자신의 평온한 삶이 다시 한번 악몽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았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24년 전에도 다 이야기했어요. 사라는 문을 걸어 잠그듯 마음을 닫아버리고 해리에게 제발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애원해. 그녀의 눈빛에서 해리는 그녀가 여전히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5장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더 큰 장벽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끝나. 미키는 법정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지만 여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해리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열쇠 사라 랜디를 찾아냈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 이제 팀의 운명은 단 하나에 달리게 되었어. 과연 해리 보슈는 24년간 닫혀있던 사라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날 밤의 진실을 법정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팀은 희망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그 실마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지. 결말 1. 닫힌 마음의 문을 열다. 해리 보슈의 진심. 결말의 첫 단추는 해리 보슈가 풀어. 그는 24년의 공포 속에 갇혀 사는 증인 사라 랜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는 다른 경찰들처럼 그녀를 윽박지르거나 압박하지 않아. 대신 그는 끈질기게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신뢰를 쌓기 시작해. 그는 사라에게 자신이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24년 전 죽은 동생 멜리사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진심을 보여줘.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동생을 위해 일하는 거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해리의 이 끈질기고 진심 어린 설득은 마침내 사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성공해. 그녀는 마침내 동생을 위해 법정에 서기로 결심하지. 이 법정 최후의 결전 뒤집힌 변호사의 반격. 재판의 클라이맥스. 모든 시선은 증인석에 선 사라 랜디에게 쏠려. 미키 홀러는 검사로서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사라의 증언을 이끌어내.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24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해. 창문 너머로 이웃집 오빠였던 제이슨. 제섭이 동생 멜리사를 자신의 밴으로 거칠게 밀어넣는 장면을 똑똑히 봤다고. 그리고 제섭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살기 어린 손짓을 했다고.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법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당연히 상대 변호사인 클라이브 맥스마이너스 베어드는 잔인할 정도로 사라를 몰아붙여. 24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죠?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죠? 혹시 유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는 사라의 기억력, 심리 상태, 도덕성까지 모든 것을 공격하며 그녀를 무너뜨리려 해. 바로 이때 미키 홀러의 진가가 발휘돼. 그는 변호사로서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지. 그는 반대 신문에서 맥스마이너스 베어드의 공격이 오히려 사라의 증언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증명하는지를 역으로 이용해. 증인은 24년간 이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이지 거짓말쟁이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침묵했던 이유는 바로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키는 변호사의 창으로 상대의 방패를 꿰뚫어버린 거야. 그는 사라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동시에 상대 변호사를 증인을 괴롭히는 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 3. 24년 만에 판결 유죄 길티. 모든 변론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오랜 수기에 들어가. 마침내 판결의 순간 배심원 대표는 떨림없는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가. 피고 제이슨 제섭에게 유죄를 편결합니다. 24년 만에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 법정은 환호와 탄식으로 뒤섞이고 미키와 맥이,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4. 최후의 심판 탈주와 마지막 추격.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이송되던 제섭이 미리 계획된 도움을 받아 호송 차량을 탈취하고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져. 미키와 해리는 직감하지. 그의 마지막 목표가 단 한 사람,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증인 사라 랜디라는 것을. 이제 사건은 법정을 떠나 다시 거리로, 황야로 무대를 옮겨. 해리와 미키는 한 팀이 되어 제섭을 추격하기 시작해. 해리는 형사로서의 감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제섭의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미키는 변호사로서 제섭의 심리를 분석해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황야의 대치, 그리고 종결. 마침내 그들은 제섭이 사라를 유인해 복수하려는 장소인 외딴 사막의 폐비행장을 찾아내. 이미 제섭은 사라를 인질로 잡고 있었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져. 제섭은 미키와 해리를 조롱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평생을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싸워온 해리 보슈는 한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아. 결국 최후의 총격전 끝에 제이슨 제섭은 해리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법정의 판결에 이어 거리의 심판이 내려진 거야. 24년간 이어져 온 악몽이 마침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지. 에필로그. 다시 링컨 차로 돌아온 변호사. 모든 것이 끝난 후 미키 홀러는 특별검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진짜 사무실 링컨 타운카의 뒷좌석으로 돌아와. 그는 검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결코 저쪽 편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의와 진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의 변호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그는 해리 보슈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어색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형제애를 확인해.
서로 다른 세계에 살지만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정의를 추구한다는 기묘한 유대감을 느끼면서 말이야. 그는 다시 속물 변호사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24년 전 죽은 소녀의 얼굴과 그녀를 위해 싸웠던 뜨거운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을 거야.